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한 분이 계신가요? 나이를 먹고 돈도 집도 자식과 손주에게도 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객처럼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만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저는 올해로 80살이 됩니다. 본래라면 마음 편안하게 지내고 인생의 끝에 조금이나마 안식을 맛보고 있어야 할 나이. 하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제 자신도 믿기지 않는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 자신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0번의 봄을 넘겨온 이 손에 무수한 굳은 살을 만들어낸 가족이라는 두 글자만 믿고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르게 살고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기만 하면 언젠가 꼭 아이가 부모를 생각해 줄 거야 라고. 저는 은혜를 바란 게 아닙니다. 그저 바랐던 건 늙었을 때 제가 지은 집에서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를 홀짝이고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소박한 일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의 종이를 본 순간 저는 깨달아 버렸습니다. 부모에게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생각한 순간 어떤 아이는 정조차도 놓아버린다는 걸. 저는 이 집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마치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도, 식탁도, 웃음소리도 제 자리를 거기엔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밤에 혼자 이불에 누워 잠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믿어버린 걸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손주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지만 만날 때마다 곧장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줍니다. 할아버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쿠키 먹을래요? 라고. 그저 그 소박한 말뿐. 하지만 그 말이 눈물을 다 흘린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직 가족의 일원이다 라고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을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소중히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줄 만한 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야말로 가족이라는 이름을 맡겨야 한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도 부모를 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 중에 자신이 부모인 분이 계시다면 부디 자신의 친절이 이 집 안에서 가장 쉽게 이용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저는 김영호, 진용호라고 합니다. 올해 8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상남도 안동시의 시골 마을에서 색바랜 목조집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하나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집 뒤에 펼쳐진 작은 밭과 집을 지탱할 만큼의 면적. 그러나 제게는 인생 마지막에 가치 그 자체였습니다. 40년 이상 그 땅을 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산이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제 장남 태우, 타이유는 올해로 47살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빨라서 요령도 좋고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똑똑한 아이야 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가 이 집을 지키고 선조의 묘를 지키고 이 고향을 짊어지고 가 줄 그런 미래를. 하지만 그 아이는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큰 꿈을 쫓아 부동산업에 투자, 매매, 사업 확대, 한때는 꽤 벌었다고 들었습니다. 고급차, 고층 아파트, 비싼 시계, 모두 스마트폰 너머로 제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르게 살아주면 그걸로 좋아. 하지만
최근 몇 년 전화 내용이 바뀌어 왔습니다. 건강하세요? 대신에 들리는 건 조금만 지금만 빌려줄 수 없어요. 1천만 원 때도 있고 3천만 원짜리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부유하지 않습니다. 연금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어려워라고 하면 자꾸 주게 됩니다. 얼마 전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태우야, 아빠, 이제 여유 없어. 연금뿐이니까. 정말 간신히. 그러자 그 아이는 웃으며 마치 옛날처럼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아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야. 아빠가 믿어주면 그걸로 좋아.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3월의 어느 저녁 흐린 하늘 아래 논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야, 태우야. 얼굴을 들자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가죽 가방을 들고 어딘가 지친 모습으로. 저는 서둘러 호스를 놓고 달려갔습니다. 뭐야, 갑자기. 연락 주면 밥이라도 지어놓을 텐데. 하지만 그 아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짜내듯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만 부탁해. 저는 동요했습니다. 뭐야, 그만해. 차가워. 일어나. 하지만 그 아이는 얼굴을 들고 눈에 눈물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이야. 돈은 필요 없어. 그냥 보증인 이름만. 아빠가 서명해주면 은행이 빌려줄 거야. 부탁해.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증인이라는 말은 그때까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의 시스템 같은 건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제가 키운 아들이 땅바닥에 무릎 꿇고 종이 한 장을 들고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 안나무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한 권의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냥 보증동의 서류야. 아빠, 빚이 아니야. 제대로 갚으면 아빠한테는 아무 부담도 없어. 저는 그 종이에 눈을 돌렸습니다. 글자가 많습니다. 게다가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뿐 솔직히 말하면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나이가 들었어. 눈도 나빠져서 다 읽을 수 없어. 하지만 이거 만약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아이는 제 손을 잡아왔습니다. 맹세할게, 아빠. 이게 마지막 도전이야.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더 이상 아빠의 얼굴 볼 수 없어. 그리고 그 아이는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눈물을 본 건 중학생 때 클럽에서 다쳤던 그 밤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젖은 흙처럼 부드러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그 종이 구석에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바르게 살아주면 그걸로 좋아. 그 아이는 저를 세게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나 절대 증명할게.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태우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집 현관에 서서 그 아이의 등이 마을길 너머로 작아져 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듯 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옛날에 이 팔로 안고 매일 자전거로 학교에 데려다준 그 작은 등을 믿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서류에 서명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변화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마당을 쓸고 밭에 물을 줍니다. 이 계절의 콩은 성장이 빠릅니다. 새로 대나무 지주를 몇 개 세워 덩굴이 제대로 감길 수 있게 했습니다. 태우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순조로우면 언젠가 알려줄 거야 라고,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할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6월의 어느 아침까지. 그날은 흐린 하늘,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무겁고 습해서 피부에 끈적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문 중앙에 한 장의 붉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눈이 나빠진 탓에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글자가 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 있던 건 보증 물건 가압류 통지, 처리 담당, T은행 법률사무소 H, 보증인 김영호 연대보증 채무총액 2억 1,800만 원 제 손에서 비료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시선은 그대로 2억 1,800만 원 가요한 글자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종이에 사인한 것뿐인데, 떨리는 손으로 집에 돌아와 돋보기를 쓰고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저는 정식 연대 보유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린 사람인 태우는 상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또 한 통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로부터의 통지였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불능에 따라 보증 물건을 파산법에 기반해 처리할 예정의 통지. 저는 그 봉투를 들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아버지가 세운 돌표가 있는 그 땅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대나무를 심고 제가 밭을 넓힌 그 땅은 곧 제 손에서 떠날 것입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쌀가게 앞을 지나면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씨네 아들 큰 빚을 졌대. 마을 여기저기서 빌려 다녔대. 부모 땅을 담보로. 태우, 그 녀석 여러 집 속였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구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말 따위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불단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정을 손에 들고 정면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그 액자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건 마치 24살 때 처음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날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선조의 땅을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제일 괴로운 건 땅을 잃은 게 아니야. 그 아이를 믿어버린 자신을 후회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장부를 열었습니다. 매월 지출을 기록했던 그 낡은 노트입니다. 한 줄 새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인의 무게는 종이보다 가볍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지보다 무겁다. 저는 태우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어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행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법, 사인은 진짜. 그리고 저는 자식 대신 빚을 짊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 회장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많이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김씨, 뭐 도울 일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스스로 사인한 것쯤은 스스로 짊어져야 하니까요. 그리고 땅이 정식으로 압류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들이 측량기기를 들고 와 마당 구석구석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손에 낡은 천모자를 들고 머리를 숙여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자신의 가족 것이었던 땅을 낯선 누군가가 당연하게 빼앗아가는 그런 현실 앞에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차를 끓였습니다. 그저 한 잔뿐. 누구의 목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따를 상대가 없으니까요. 아들조차도. 계차로 그 이후로 저는 차를 마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실 기분도 들지 않고 함께 마실 상대도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압류 통지서와 아내의 영정을 나란히 놓고 멍하니 바라보는 나날. 일주일 후 저는 역으로 향해 KTX 표를 샀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들고 간 건 작은 가방 하나, 몇 벌의 옷가리와 조금의 현금, 그리고 태우가 제게 억지로 사인하게 한 보증서의 복사본. 마지막으로 서울을 방문한 건 이미 10년 이상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태우는 저를 라면집에 데려가고 슈퍼에서 장을 보고 고급 아파트와 차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옛날과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의 주소를 찾아 헤매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도 연락했지만 아무도 태우의 행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옛 동급생이라는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은 신촌 근처에 임시 거처를 하고 있대요. 빚에서 도망치고 있나 봐요. 저는 전철을 갈아타며 향했습니다. 눈은 흐려졌지만 마음은 이제까지 중 가장 맑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는 3층짜리. 복되는 담배와 쓰레기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은 더럽고 금이 가고 안에서 큰 소리의 음악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세게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헝클어진 머리, 다크서클이 떠오른 눈, 낡은 탱크톱을 입은 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굳은 듯 말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여기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맥주캔이 흩어져 있고 냉장고에는 독촉장이 붙어 있고 책상 서랍에는 빛 광고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기할 게 있어. 태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억누르듯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돌아가. 여기는 아빠가 올 만한 곳이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보증서의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왜 나를 주체무자로 썼어? 그 순간 방의 공기가 딱 멈췄습니다. 태우는 쓰게 웃으며 뱉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행이 통과해주지 않았어. 저는 그를 노려보며 목소리는 조용히 유지했습니다. 나는 연대보증인이 된 줄 알았어. 하지만 이 서류에서는 내가 빚을 짊어지는 당사자가 되어 있어. 태우는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 시골에서 채소를 키우고 차를 마시고 도시의 압박 같은 건 모르면서. 나도 괴로워. 이런 거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옛날에 넘어져 울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괴로우면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야. 속이는 게 아니라. 태우는 눈을 피하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와, 빨리. 15분 후 방에 문신이 있는 두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키가 크고 선글라스, 다른 하나는 마르고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우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싸우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알지? 이 사람들 보통 대출주가 아니야. 적어도 조용히 있어주면 그걸로 좋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문손잡이에 손을 뻗으려 한 그 순간 강철처럼 굵은 팔이 제 몸을 뒤에서 끌어당겼습니다. 손은 케이블 타이로 묶이고 입에는 천이 쑤셔 넣어졌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충격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생각만이 가슴을 지배했습니다. 설마 제 아들이 저를 마치 적처럼 취급하다니. 그대로 저는 벤에 밀려 넣어져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어떤 길을 지나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차창에서 보이는 가로등이 시간의 흐름처럼 뒤로 흘러가는 걸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픔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건 그저 공허뿐. 납치된 게 괴로웠던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아들을 잃었다라고. 정신을 차리니 저는 본 적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산속에 있는 낡은 목조 오두막. 주위는 숲과 바위와 바람뿐. 사람 목소리도 없고 전기 불빛도 없습니다. 유일한 광원은 장작 난로에 피운 희미한 불뿐. 그 불만이 초겨울의 추위로부터 저를 간신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모릅니다. 휴대폰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날짜 달력도 없고 있는 건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와 얇고 낡은 이불, 차가워진 쇠주전자, 벌레 먹은 나무 테이블뿐. 처음 이틀 동안 저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왜 아이가 아버지를 묻고 산으로 데려와 마치 보이고 싶지 않은 빛처럼 저를 숨겨둘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사흘째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쓴 태우가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지를 테이블에 놓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빵과 우유와 감기약. 아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쉬고 있어. 지금 여러 가지 처리 중이니까. 얌전히 있으면 아무도 손대지 않아.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는 이미 화가 없습니다. 그저 차가움뿐. 그건 밖의 4도의 추위보다 훨씬 깊고 스멀스멀한 냉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장작으로 끓인 물로 조금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마른 빵을 작게 찢어 맛도 느끼지 않고 씹었습니다. 안개 낀 창가에 앉아 나무들 너머에 낙엽 외에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며 밤이 되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이미 약해진 걸 저는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보내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향을 피우지 않고. 태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왔습니다. 체류 시간은 항상 15분 이내.
가져오는 건 늘 같은 봉지, 식빵, 물, 그리고 몇 알의 수면제. 어느 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아?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아빠,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 아빠가 그때 사인만 하지 않았으면, 이상한 짓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저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뿌리를 젊을 때 잊어버리는 인간은 이치로는 이미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저는 빵 상자의 안쪽에 연필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연필로 한자 한자. 11일째, 아직 살아있다. 이유는 불명. 15일째, 눈이 벌써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이불을 뚫는다, 뚫는다. 22일째, 피를 토했다. 하지만 무섭지 않다. 30일째, 그녀의 목소리가 그리워. 젊었을 때 이렇게 말했지. 만약 어딘가에서 헤매면 나는 제일 높은 곳에서 너를 찾을게. 저는 알았습니다. 이미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거야. 저는 그들의 인생에서 모습을 지웠습니다. 주소도 없고, 진료 기록도 없고, 실종 신고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 열로 알았던 10살 밤, 팔 안에서 떨던 아들조차 지금은 저를 보지 않습니다. 어느 밤 큰 비가 왔습니다. 저는 발열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을 열고 차가운 외기를 찾았습니다. 하늘은 새카맣습니다. 비가 얼굴에 때려 붙었습니다. 저는 나무 계단에 무너져 앉아 난간을 잡을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별은 없었습니다. 있는 건 바람 소리뿐. 바람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누군가 부르는 듯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것도 좋아. 적어도 하나의 사인의 그림자가 아니게 될 테니까. 하지만 저는 눈을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붕은 눈으로 새하얗습니다. 문 앞에는 동물 발자국이 한 줄.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침대 아래에서 한 장의 천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아내의 사진, 그리고 아직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종이 한 장. 제 유언장. 저는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보증에 들어간 땅, 나는 이미 잃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다. 만약 이 종이를 누군가 발견한다면 향 한 가닥 피워주길. 눈물은 필요 없어.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제게는 모릅니다. 그저 그 아침 눈을 뜨니 창밖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이 아닙니다. 밖에서 비치는 빛 때문이었습니다. 2달 가까이 만에 저는 사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거친 젊은이들의 발소리도 아닌 명확한 명령조의 목소리, 내부의 사람 존재 확인, 돌입 준비. 처음에는 환청인가 했습니다. 꿈인가 했습니다. 혹은 이미 이 세상이 아닌 세계로부터의 부름인가.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손전등 빛이 제 얼굴에 비춰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자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김영호 씨 맞으시죠? 우리는 서울경찰청 특별수사과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구조하러 왔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은 바싹 말라 목은 타는 듯 아프고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저 눈물만이 조용히 베개를 적셔 갔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려 담요를 덮은 채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안심하세요. 손주분 지민 씨가 신고해 준 거예요. 그분 덕분에 위치가 밝혀졌습니다.
지민, 17살 소년, 태우의 아들. 7년 전 여름 제사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손주. 그날 그는 할머니 불단 앞에서 정중히 손을 모은 후 제게 몰래 편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장래에 법률을 공부할게요. 누구도 할아버지를 속이지 못하게 할게요. 저는 강원도의 병원에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탈수 증상과 영양실조, 발가락에 가벼운 동상, 생명에 지장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늦었어도 살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매일 점적을 받고 죽을 조금씩 먹고 전해질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를 되살린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 놓인 지민의 편지. 줄이 그어진 편지지에 조금 서툰 필체. 하지만 한자 한자가 곱고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더 빨리 오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저만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보낸 메시지. 아빠가 바로 지우려 했지만 제가 몰래 사진 찍어서 경찰에 보여줬어요. 저는 아빠의 아들이지만 아빠와는 달라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꼭 만나고 싶어요. 만약 할아버지가 이미 안 계시면 매일 향을 피울게요. 그날 약속한 대로. 저는 울었습니다. 진짜 의미로. 처음 울었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잃은 것 때문도 아니라, 나는 아직 이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았다고 알았기 때문. 그게 눈물의 이유였습니다. 사흘 후 지민이 문병 왔습니다. 검은 학생복에 깊은 색의 머플러,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병실 문 앞에서 그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민이에요. 들어가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 그는 다가와 그 손을 단단히 따뜻하게 잡아 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대신 사과할게요. 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손주야. 너는 네 아빠가 아니야. 우리는 1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콩덩굴 이야기, 장작 난로 이야기, 눈이 종이처럼 흩날리던 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가끔 눈물을 훔쳤습니다. 돌아가기 전 지민은 다시 일어나 깊이 머리를 숙여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부디 안심하고 쉬세요. 이제부터 매일 올게요. 할아버지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의 뒷모습이 병원 복도 끝으로 사라져가는 걸 저는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때 몇 달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이 들어간 걸 느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빛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제가 의식을 되찾은 지 사흘 후 경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사복 차림의 형사가 온화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 자제 김태우 씨가 현재 주민등록 주소에서 도주 중입니다. 오늘 아침 그가 부산 시내에서 목격됐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국외 도주를 시도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묵묵히 있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그 산속 오두막문이 닫힌 순간에 이미 태우를 마음속에서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경찰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부산역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관서지방에서 국외 도주를 돕는 브로커와 만날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감금죄, 신용서류 위조, 보증인 지위를 악용한 사기 행위, 이러한 혐의로 기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일은 더 이상 듣지 말아주세요.
그날 오후 저는 30년 전 땅명의 변경을 도와준 낡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병실에 왔을 때 저는 제대로 상의를 입고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천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저축통장, 땅 권리증, 보험계약서, 여든 넘은 인생에서 제게 남은 모든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하나씩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요. 태우의 이름을 모두 빼주세요. 유일한 상속인은 손주의 김지민입니다. 변호사는 조금 놀란 모습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법적으로 아드님에게는 이해 제기 권리가 남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주었어. 용서조차도. 하지만 그가 돌려준 건 배신과 치욕뿐이었어. 그러나 그 손주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싶어 했어. 선악을 아는 자야말로 내 인생에서 지켜온 걸 물려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스스로 유언장의 말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이 아니다. 과오를 인정하는 머리와 올바름의 가슴을 펴는 자세야말로 가족을 세운다. 이 유산은 땅이 아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다. 그날부터 지민은 매일 병원에 와주었습니다. 비록 15분뿐이라도 그저 과일을 깎아주거나 책상을 닦아주거나 차를 끓여주는 것뿐이라도 그는 많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픈 데 없으세요? TV, 채널 바꿔드릴까요? 내일 구운 생선 가져올까요? 그가 올 때마다 저는 몇 살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약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눈에 부담도 연민도 없이 그저 조용한 경외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오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자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7살 이 소녀는 아버지와는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이 저를 이 세상에 다시 머무르게 한 거라고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만나게 하기 위해 저는 변호사에게 유언은 내 사후에만 개봉해 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누구도 받으러 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 마지막에 나무 서랍을 열고 내가 남긴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쓰인 한 줄을 이해해주면 그걸로 좋아. 아들을 구하지 못한 아버지라도 올바른 마음은 귀 기울이는 손주에게 물려줄 수 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산속 오두막문이 닫힌 때 모든 게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타이르듯 나는 이미 아들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병원을 나와 유언을 쓰고 손주 지민의 손을 잡고 고향에 돌아온 날부터 과거는 깊이 깊이 묻어야 한다고. 그러나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빌려준 접이식 낡은 휴대폰. 통화 전용인 그것이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 경찰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영호 씨, 복역 중인 김태우 피고가 강원도 구치소에서 면회를 희망합니다. 규정에 따라 면회는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갑니다. 다만 이번 한 번뿐입니다. 사흘 후 저는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차가운 돌 계단을 오르고 서류에 사인하고 지민이 골라준 제일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떨림은 없었습니다.
느낀 건 마치 장례식에 가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라 이미 먼 옛날에 마음속에서 죽은 무언가. 그건 실내였습니다. 면회실은 유리로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맞은편 문이 열렸습니다.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여위고 머리는 자라 파운타이, 수감복을 입고 눈 밑에 깊은 그늘, 떨리는 손, 그럼에도 어딘가 희미한 허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 깜박도 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면회용 수화기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빠.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아버지가 아니야. 그는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아들은 나를 차에 밀어넣고 손을 묶고 극한의 산에 혼자 내버려둔 그날 죽었어. 그의 몸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 잘못이었어.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수화기를 조용히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로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 부탁해요. 나한테는 이미 아무도 없어요.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란 최소한의 경의를 유지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니 계절은 마침 봄의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유채꽃이 눈부시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민과 함께 논두렁 길을 걸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버지에게 손을 잡히고 그리고 태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준 그 길을 지금은 제가 손주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지민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 돌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봐. 할아버지 일은 걱정하지 마.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걱정이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매일 아침 그는 제게 차를 끓여주고 작은 접시에 과자를 놓고 라디오를 켜줍니다. 저는 현관에 앉아 햇살이 심은 모를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큰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평온이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지민이 한 권의 서류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법학과 합격했어요. 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는 깊이 머리를 숙이고 고든 눈으로 말했습니다. 법률을 공부해서 할아버지처럼 속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누구도 산속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불단 앞에 앉아 아내에게 향을 피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은 이미 아들이 아니게 돼버렸어. 하지만 그 손주는 제대로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고 사람의 도리를 지켜주고 있어. 그걸로 이미 충분해. 일주일 후 저는 마지막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의 연결이 반드시 신성한 유대는 아니다. 이야말로 사람이 사람인 증거다. 나는 아버지로서 모든 걸 바쳤어. 하지만 그 신뢰는 모든 걸 배신당했어. 만약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 수첩은 태워주길. 나는 아무것도 남길 필요가 없어. 그저 이 하나만 전해지면 그걸로 좋아. 감사를 아는 자에게는 주어라. 사과할 줄 아는 자에게는 용서를. 하지만 원하는 것뿐인 자에게는 피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고독이 주어진다. 제 이름은 김영호 진용허. 나는 옛날에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걸 지킬 수 있었어. 그건 신뢰야.
올바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깨달은 신뢰. 그것만 있으면 이미 후회 없이 이 인생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